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업과 정신을 가진 민족은 한국입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 석학이 국제포럼에서 폭탄 발언을 터뜨렸습니다. 강연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아니라니. 청중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발언을 한 88의 노학자는 70년 전 바로 그 한국을 두 눈으로 보고 이 나라는 가망이 없다는 보고서를 쓴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1인당 소득 $53,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나라. 그런 그가 평생의 신념을 뒤집고 강단에서 무릎을 꿇기까지 그를 무너뜨린 70년의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강연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외곽, 대리석 기둥이 줄지어 선 국제경제포럼 대강당이었어요.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 불빛이 길게 늘어진 마호가니 탁자 위로 부드럽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탁자를 둘러싸고 14명이 앉아 있었죠. 하버드와 도쿄대에서 온 경제학자들, 세계은행을 거친 관료들, 그리고 머리가 희끗한 대학원생 몇 명.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두뇌들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연단에 선 사람은 저였습니다. 로버트 그레이슨. 올해 88입니다. 손이 조금 떨리더군요. 나이 탓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부터 할 말 때문이기도 했어요. 저는 마이크를 가까이 당기고 강당을 천천히 둘러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한 기업과 정신을 가진 민족은 어디입니까? 강당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여기저기서 답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죠. 실리콘밸리를 보세요. 유대인 아닙니까? 자본의 흐름을 만든 사람들. 독일도 빼면 안 되죠. 제조업의 본가니까요. 앞줄에 앉은 일본인 노신사가 의자의 등을 깊이 기대며 느릿하게 말했습니다. 나카무라였어요. 일본 최대 중공업 그룹을 일군 명예회장. 80이 넘은 나이에도 눈빛이 칼처럼 날카로운 사람이었죠. 굳이 따질 것도 없습니다. 일본이죠. 전쟁의 잿더미에서 세계 2위 경제를 만든 나라. 다른 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청중 절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미국과 유대인을 두고 가볍게 토론을 시작했어요.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답은 셋 중 하나라고요. 저는 그들이 충분히 떠들도록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전부 틀렸습니다. 웃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14쌍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내린 결론은 다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한 기업과 정신을 가진 민족은 한국인입니다. 순간 강당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곧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처음엔 한두 명이었습니다. 점잖게 입을 가리는 웃음이었죠. 그러다 곧 강당 전체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옆자리 동료의 어깨를 치며 웃었고 어떤 대학원생은 노트에 적던 펜을 내려놓고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나카무라 회장이 가장 크게 웃었습니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는 신용까지 하더군요. 그레이슨 박사님, 연세가 있으시니 농담도 점점 대담해지시는군요. 한국이라니, 그 나라가 뭘 발명했습니까? 뭘 처음 만들었어요? 전부 우리가 가르쳐준 것들 아닙니까? 강당에 다시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가만히 받아냈어요.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70년 전에 저도 똑같이 웃었을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왜 웃는지 압니다. 저도 압니다. 누구보다 잘 알아요. 왜냐하면 한국을 가장 먼저 포기한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웃음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70년 전, 저는 20살이 간 넘은 미국 정부의 원조 담당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배치받은 나라가 바로 그 한국이었어요. 전쟁이 막 끝난 직후였죠. 저는 그 땅을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보고서를 썼어요. 그 보고서의 결론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나라는 가망이 없다. 원조에도 의미가 없는 밑빠진 독이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 보고서를 쓴 사람이 7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오늘 그 이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역시 나카무라였습니다. 그는 웃음기를 거두고 마치 어린 학생을 타이르듯 천천히 말했어요.
박사님, 감상에 빠지신 것 같습니다. 한나라에 청춘을 바치셨으니 애틋한 마음이야 이해합니다. 하지만 학문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죠. 냉정하게 봅시다. 한국이 가진 게 뭡니까? 석유가 납니까? 가스가 납니까? 넓은 평야가 있습니까? 그는 손가락을 하나씩 꼽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뿐입니까? 조선업, 그거 누가 가르쳤습니까? 우리 일본이 가르쳤어요. 자동차, 그것도 우리를 보고 베낀 겁니다. 반도체, 그것도 우리 기술자들이 넘어가서 시작된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한마디로 잘 만든 복사기입니다. 원본은 따로 있어요. 바로 우리죠. 강당 곳곳에서 동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왼편에 앉아있던 젊은 미국인 경제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캐서린이라는 이름에 통계 분석으로 이름난 학자였어요. 박사님, 저는 나카무라 회장님과 감정은 다르지만 결론은 비슷합니다. 데이터로 보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이라는 건 자본, 기술, 제도, 교육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발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70년 전 한국에는 그 어느 것도 없었어요. 자본이 없는데 어떻게 기업이 생깁니까? 그건 경제학의 기본 전제를 무시하는 주장입니다. 논리적으로 빈틈없는 반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맞았어요. 적어도 교과서대로라면요. 다른 학자도 거들었습니다. 한국은 농업 국가였습니다. 수백 년간 쌀이나 짓던 나라예요. 농경사회에서 무슨 기업가 정신이 나옵니까?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냉전 시기에 미국이 돈을 퍼부었고 마침 일본 옆에 붙어 있었으니까요. 그게 전부예요. 맞아요. 위치가 좋았던 거죠. 실력이 아니라 조롱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누군가는 손목시계를 슬쩍 들여다봤어요. 이 강연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떤 대학원생은 옆 사람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웃었어요. 강당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가는 게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배었어요. 14명. 그리고 저 혼자. 1대 14의 싸움이었습니다. 나카무라 회장이 쐐기를 박듯 말했습니다. 박사님, 솔직해집시다. 박사님이 한국에 정을 붙이신 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학자예요. 동화를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한국이 기업가 정신 세계 1위라니. 그건 박사님 개인의 추억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가장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늙으면 누구나 자기가 본 게 세상의 전부라고 믿게 되죠. 강당에 짧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캐서린조차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저는 그 순간 손에 쥔 마이크가 미끄러질 만큼 손바닥이 축축해진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었어요.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늙으면 자기가 본 게 전부라고 믿게 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본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70년 전 제가 두 눈으로 본 것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다 듣고 나서도 웃을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저는 연단 옆에 놓인 물 한 잔을 들어 천천히 마셨습니다.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한국이 기업가 정신 1위라는 제 말을 여러분은 결과만 보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삼성, 지금의 현대만 보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열매입니다. 저는 뿌리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 민족이 도대체 어떤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았길래 그런 열매를 맺었는가. 그 뿌리를 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한국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강당의 불을 조금 낮춰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스크린에 한 장의 지도가 떴어요. 한반도였습니다. 산맥이 등뼈처럼 솟아오른 좁고 험한 땅. 여러분, 이 땅을 잘 보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산 좋고 물 좋은 금수강산이라고 부릅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대요. 그런데 농업경제학자의 눈으로 이 땅을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저는 스크린에 산맥을 가리켰습니다. 국토의 7알이 산입니다. 농사지을 땅이 거의 없어요. 그나마 남은 평야도 산 그림자에 가려 반쪽짜리입니다. 게다가 이 나라는 쌀 농사를 짓는데 위도가 너무 높아요. 쌀이 자랄 수 있는 한계선이 바로 이 땅의 남쪽 끝입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한반도 전체가 쌀 농사에 부적합한 땅이에요. 캐서린이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인 듯 했어요. 여러분이 뉴스에서 우크라이나의 검은 흙을 보셨을 겁니다. 봄에 눈이 녹으면 발이 푹푹 빠질 만큼 부드러운 땅이죠. 농사짓기에 더없이 좋은 흙입니다. 한국의 땅은 그렇지 않았어요. 메마르고 좁고
돌투성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그런 땅에서 살았으니 어땠겠습니까? 가을에 거둔 쌀은 겨울을 나기에도 빠듯했습니다. 봄이 되면 쌀독이 바닥을 드러냈어요. 이른 봄에 떨어질 때도 있고 늦봄까지 겨우 버틸 때도 있었죠. 그런데 보리가 여무는 건 초여름입니다. 쌀은 떨어졌고 보리는 아직 안 익었어요. 그 사이에 죽음의 계절을 한국 사람들은 보릿고개라고 불렀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그들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나무 뿌리를 캐고 풀을 뜯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저는 청중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산나물들. 그 상당수가 원래는 독초입니다. 누군가 작게 헛기침을 했어요. 고사리라는 나물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발암 물질이 있다고 시장 판매를 금지하기도 하죠. 공항 통관이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인은 그걸 밥상에 올려 맛있게 먹습니다. 어떻게요? 끓는 소금물에 데쳐서 독을 빼내는 겁니다. 봄에만 먹을 수 있는 나물도 있어요. 여름이 되면 독이 너무 강해져서 사람이 먹으면 안 됩니다. 어린 순일 때, 딱 그때만 소금물에 한번 데치면 독이 빠지죠. 그들은 이걸 누가 가르쳐줘서 안 게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몸으로 목숨을 걸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알아낸 거예요. 저는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먹는 나물의 종류가 100가지를 넘습니다. 100가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이모작, 삼모작으로 쌀이 넘쳐나는 나라에서는 굳이 산에 올라가 독초를 데쳐 먹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호박을 지붕에 올리고 마당 한 구석에 채소를 심고 산에 올라 독을 빼낸 풀을 식탁에 올렸습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보며 물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자본입니까? 기술입니까? 제도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그 무엇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살아남으려는 의지 그 자체입니다.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혹독해도 어떻게든 길을 찾아내는 집요함. 캐서린 박사님은 자본이 없으면 기업이 생길 수 없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교과서대로라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으면 독초의 독을 뺏어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자본이 없으면 자본 없이 시작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강당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나카무라 회장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입꼬리를 비틀고 있었어요. 그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풀 좀 데쳐 먹었다고 그게 기업가 정신입니까? 배고프면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동남아에서도요. 그건 가난한 나라의 흔한 풍경이지 특별할 게 없어요. 흔한 풍경이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회장님, 그 흔한 가난한 나라들 중에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된 나라가 또 있습니까? 같은 가난을 겪고도 대부분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그런데 한국만 달랐어요. 왜일까요? 가난은 같았는데 결과는 왜 정반대였을까요? 나카무라가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그때였어요. 강당 뒤쪽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젊은 학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룬이라는 인도 출신 경제학자였어요. 그는 줄곧 한마디도 없이 제 말을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박사님은 지금 같은 조건이라도 결과가 달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아룬 박사.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들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한국인은 환경을 거슬러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저는 아주 극단적인 장소에서 두 눈으로 확인했어요. 저는 스크린에 한반도 지도를 끄고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황량한 벌판. 끝이 보이지 않는 중앙아시아의 사막 같은 평원이었어요. 이건 한반도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어느 날, 이 황무지에 한국인 수십만 명이 짐짝처럼 강제로 버려졌습니다. 집도 없고 도구도 없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요. 저는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 중 누구도 다시는 한국인을 운이 좋았던 민족이라고 부르지 못할 겁니다.
나카무라 회장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스크린에는 여전히 그 황량한 벌판이 떠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중앙아시아의 평원. 이 이야기는 제가 한국 땅을 밟기도 한참 전의 일입니다. 한 세기 가까이 거슬러 올라가죠. 저는 스크린을 향해 돌아섰어요. 그 무렵 소련의 한 독재자가 잔인한 결정을 내립니다. 자기 나라 극동 지역에 살던 한국인들을, 약 23만 명을 짐짝처럼 기차에 실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 벌판에 내다 버렸어요. 한 번에 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한쪽은 이 황무지로, 또 한쪽은 더 멀고 더 척박한 땅으로 쪼개서 흩뿌렸죠. 집도 없고 농기구도 없고 말이 통하는 이웃 하나 없는 곳에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독재자의 계산은 단순했어요. 저 한국인들은 어디에 갖다 놔도 어떻게든 땅을 일군다더라. 그러니 아무도 못 사는 이 땅에 던져놓으면 알아서 개척하겠지. 한국인을 실험용 도구로 쓴 겁니다. 인간이 아니라 도구로요. 캐서린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통계학자인 그녀에게도 이건 처음 듣는 사례인 듯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연고도 없는 사막 같은 땅에 빈손으로 버려졌습니다.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달랐어요. 저는 청중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첫 해에는 일단 살아남았습니다. 이듬해에는 남는 것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셋째 해에는 그 모은 것을 굴려서 재산을 만들었습니다. 단 3년 만에 그 땅에서 몇 대를 살아온 현지인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됐어요. 빈손으로 끌려온 사람들이 3년 만에요. 말도 안 됩니다. 목소리를 낸 건 중국에서 온 경제학자였습니다. 리 교수라는 사람이었어요. 3년 만에 원주민을 추월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건 과장이거나 운입니다. 운이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낯선 땅에서도 김치를 담그려고 했어요. 한국인에게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는 배추가 없었습니다. 김치를 담글 채소가 하나도 안 났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선 김치를 포기하자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당근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당근으로 김치를 만들어버렸어요. 강당의 작은 웅성거림이 이렇습니다. 지금도 그 지역 식당에 가면 당근으로 만든 김치가 나옵니다. 현지인들이 그 맛에 반해서 한국인들에게 요리를 배워갔어요. 빈손으로 끌려온 사람들의 음식 문화가 그 땅에 뿌리를 내린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살아남는 데 필요한 도구가 없을 때 한국인은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방법을 바꿨습니다. 배추가 없으면 당근으로요. 자본이 없으면 자본 없이요. 이게 뭡니까? 없는 것을 탓하며 주저앉는 게 아니라 있는 것으로 길을 만드는 능력. 저는 평생 경제학을 가르치며 이걸 한 단어로 불러왔습니다. 기업가 정신이라고요. 그때였습니다. 강당 뒤쪽에서 아룬이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박사님.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지금까지 환경이 결과를 결정한다는 전제로 모든 모델을 짜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 사례는 같은 환경에서 한국인만 정반대의 결과를 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변수는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고 그 사람의 무언가가 재현 가능한 형질이라면 그건 단순한 정서가 아니라 경제 모델에 넣어야 할 변수입니다. 그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어요. 처음으로 청중 한 명이 제 편에 선 순간이었습니다. 나카무라 회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룬 박사, 젊으니까 그런 이야기에 쉽게 흔들리는군요. 굶주린 사람이 살려고 발버둥 친 걸 가지고 기업가 정신이라니. 그건 그냥 생존이에요. 짐승도 합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맞습니다. 회장님. 생존이죠. 그런데 그 생존하는 능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굶주림에서 벗어난 그 손이 이번엔 배를 만들겠다고 나서면요. 회장님께서 가장 잘 아실 이야기일 겁니다. 바로 회장님의 나라가 그 도전을 비웃었던 장본인이거든요. 나카무라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이번엔 바다 이야기입니다. 저는 스크린에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띄웠어요. 황량한 모래사장이 펼쳐진 해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갯벌.
한국에 정주영이라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배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배를 만들 수 있는 조선소도 없었어요. 그가 가진 건 이 빈갯벌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캐서린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조선소도 없이 어떻게 배를 만듭니까? 바로 그 질문을 당시 영국의 한 대형 은행도 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정주영은 그 거대한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리러 그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액수가 어마어마했어요. 당시 한국 1년 예산의 15%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나라의 국가 예산에서 수조 원을 떼어내야 하는 규모죠. 은행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조선소라도 있습니까? 그것도 없었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대화가 끝나죠.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고 쫓겨나는 게 정상입니다. 강당이 조용히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정주영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한국 지폐 한 장이었어요. 거기에는 오래된 배 한 척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거북 모양의 등껍질을 덮은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었죠. 그가 말했어요. 보십시오. 우리 민족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이런 배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단지 그동안 게을렀을 뿐이에요. 한번 시작하면 우리는 누구보다 잘 만듭니다. 저는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돈을 빌리는데 성공했어요. 지폐 한 장과 말 한마디로요. 강당 곳곳에서 짧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루는 이미 펜을 멈추고 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입니다. 저는 나카무라 회장 쪽을 천천히 바라봤어요. 원래 그 조선소 사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진 나라와 합작으로 시작한 거였어요. 바로 일본입니다. 회장님의 나라죠. 나카무라가 팔짱을 고쳐 끼었습니다. 정주영의 계획은 대담했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짓고 그 조선소를 다 짓기도 전에 그 위에서 동시에 배를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조선소 건설과 배 건조를 한꺼번에요. 그런데 일본 측이 반대했습니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거대한 조선소를 짓는 것만도 무리인데 동시에 배까지 만들겠다니. 작은 조선소를 먼저 짓고 배는 그 다음에 만들어야 한다. 합리적인 충고였죠. 누가 들어도 옳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런데 정주영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일본과의 합작을 끊어버렸습니다. 혼자 하겠다고 한 거예요. 미친 짓이지. 나카무라 회장이 내뱉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한국인의 무모함입니다. 박사님. 계산도 없이 일단 저지르고 보는 거죠. 운이 좋아서 한두 번 성공했을 뿐이에요. 그건 자랑이 아니라 위험한 도박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그 조선소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단 한 번도 조선소를 지어본 적 없는 나라가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지으면서 그 위에서 동시에 거대한 배를 만들어냈습니다. 둘 다 성공했어요. 일본이 불가능하다고 한 그 일을 그것도 일본 없이 해낸 겁니다. 그 순간 세계가 경악했어요.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3명, 4명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장님, 한 가지만 바로잡겠습니다. 이건 도박이 아니었어요. 훗날 정주영은 자기 회사 간부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불굴의 도전 정신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 이면에는 치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따져봐야 한다. 사람들은 우리를 모험하는 기업이라 부르지만 우리는 절대 모험하지 않는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밖에서 보면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머릿속에서는 이미 모든 계산이 끝나 있었던 거예요. 무모함이 아니라 치밀함, 도박이 아니라 확신. 회장님, 진짜 무서운 건 무모하게 덤비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친 것처럼 보이는 일을 끝까지 계산해서 해내는 사람이에요. 나카무라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손가락이 탁자를 신경질적으로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강당의 시선이 모두 제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꺼내려니 88 먹은 노인의 목이 메어왔어요. 70년을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였거든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통계도 사례도 아닙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강당이 숨을 죽였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저는 70년 전 전쟁이 막 끝난 한국의 원조 담당관으로 갔었다고요.
그리고 가망 없는 나라라는 보고서를 썼다고요. 그 보고서를 저는 책상에 앉아서 쓴 게 아닙니다. 저는 그 폐허를 직접 걸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도시 전체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한 건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길에는 부서진 벽돌과 깨진 유리가 굴러다녔고 매캐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이들은 맨발이었어요. 사람들의 눈빛에는 아무 희망도 없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여기는 끝났다. 100년이 지나도 안 된다. 20살 청년의 눈에는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강당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무너진 담벼락 한 구석에서 저는 한 아이를 봤습니다. 67살이나 됐을까요? 그 아이는 부서진 벽돌 위에 앉아서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어요. 글자였습니다. 자기 나라 글자를요. 종이도 없고 연필도 없으니까 흙바닥에 막대기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통역을 통해 물었습니다. 얘야, 지금 뭘 하고 있니? 이 난리 통해. 그 아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뭐라고 대답했는지 저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토시 하나 잊지 못합니다.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배워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무너진 걸 다시 세우죠. 강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 보고서를 썼습니다. 이 나라는 가망이 없다고요. 그 아이의 말을 저는 그저 가난한 나라 아이의 철없는 소리로 치부했어요. 자본도 공장도 자원도 없는데 배워서 뭘 하느냐고요. 저는 제가 배운 경제학으로 눈앞에 있는 그 아이의 눈빛을 지워버린 겁니다. 저는 청중을 향해 고개를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아이의 말을 이해하는데 70년이 걸렸습니다. 그 아이가 옳았어요. 그 폐허 속에서 그들에게는 자본도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었어요. 경제학 교과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측정할 수도 없는 한 가지요. 무너진 자리에서도 자식에게 글자를 가르치는 마음.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한다는 그 지독한 믿음. 그게 그들에게는 자본이었던 겁니다. 캐서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진 게 보였어요. 아루는 손등으로 눈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쯤 70이 훌쩍 넘었겠죠. 어쩌면 그 아이가 훗날 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반도체를 만든 그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제 손으로 적어내린 보고서 한 장에 묻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빚을 갚으려는 겁니다. 나카무라 회장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 이번엔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 아이의 세대가 자라서 무엇을 했는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눈가를 닫고 다시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들은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한국이 자기 힘으로 만든 첫 자동차였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깡통차다. 장난감이다. 그렇게 비웃었어요. 저는 나카무라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특히 한 일본 자동차 업계 인사가 그 차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농담이군요. 나카무라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그런데 그 차를 만든 한국인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 깡통차를 배에 실어서 지구 반대편으로 보냈어요. 남미의 에콰도르였습니다. 왜 하필 거기였을까요? 그곳이 지구상에서 가장 험한 지형, 가장 극단적인 기후를 가진 땅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크린에 안데스 산맥의 사진을 띄웠어요. 구름 위로 솟아오른 까마득한 고지대. 해발 4200m가 넘는 고지대였습니다. 포장도 안 된 산길이었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30도를 넘나들었어요. 공기가 희박해서 유럽의 비싼 고급차들도 엔진이 꺼져버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그 깡통차를 보낸 거예요. 여기서 버티면 세상 어디서든 버틴다. 그게 그들의 계산이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유럽의 명품 자동차들이 고지대에서 시동이 꺼져 멈춰 서는 동안 그 깡통차는 묵묵히 안데스를 올라갔습니다. 현지 신문이 이렇게 썼어요. 코리아의 차가 안데스를 넘었다. 리 교수가 자기도 모르게 작은 탄성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차가 아닙니다. 그 차를 만든 사람 이야기예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소식이 한국의 공장에 전해졌을 때 그 차를 만든 한 작업반장이 공장 구석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혼자 담배를 한 대 피웠어요. 환호도 없었고
자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동료들이 나중에 이렇게 전했어요. 그 반장이 담배를 피우는 내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요. 닦지도 않고 그냥 흘렸다고요. 강당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삼켰는지, 얼마나 많은 비웃음을 견뎠는지, 그걸 아는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이었습니다. 재미있는 농담이라던 그 차가 세상에서 가장 험한 산을 넘은 날, 그 사람은 공장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나카무라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누군가에게는 농담이었던 그 차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건 진심이었습니다. 비웃음은 한순간이지만 진심은 결국 안데스를 넘어요. 나카무라 회장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결국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이 집요한 완벽주의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바꿨어요. 빼곡하게 글자가 새겨진 오래된 나무판의 사진이었습니다. 800년 전입니다. 한국이 외적의 침략으로 나라가 통째로 흔들리던 전쟁의 한복판이었어요. 그 와중에 한국인들은 거대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수만 장의 나무판에 글자를 새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글자 수가 무려 5천만 자가 넘습니다. 캐서린이 눈을 크게 떴어요. 5천만 자요. 한 사람이 매일 글자를 새긴다 해도 평생을 바쳐도 끝내지 못할 양입니다. 수백 명이 십수년에 걸쳐 매달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글자들 중에 틀린 글자가 거의 없어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지금 컴퓨터로 작업해도 맞추기 어려운 정확도를 800년 전 사람들이 나무판에 손으로 새기면서 이뤄낸 겁니다. 저는 청중을 둘러봤어요. 여러분, 이게 운입니까? 냉전의 수혜입니까? 미국이 돈을 퍼부어서입니까? 아닙니다. 800년 전에 이미 이 집요함이 그들의 피 속에 흐르고 있었어요. 깡통차를 안데스로 보낸 그 마음과 나무판에 5천만 자를 새기며 한 글자도 틀리지 않으려던 그 마음은 정확히 같은 마음입니다. 800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똑같이 흐르는 한 민족의 형질이에요.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7, 8명으로 늘어났어요. 아루는 아예 펜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좌장석에 앉아있던 베버 교수도 처음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나카무라 회장만이 혼자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무언가 반박하고 싶어 했지만 더 이상 운이라는 말을, 모방이라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한국인이 정말 무서운 건 위기가 닥쳤을 때 이 모든 형질이 한꺼번에 동시에 온 국민에게서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그 광경을 두 눈으로 보고 평생의 신념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화면을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길게 늘어선 사람들의 행렬이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긴 줄. 사람들은 저마다 손에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 세대 전입니다. 한국이 갑자기 나라 전체가 부도 위기에 몰렸어요. 외환이 바닥나서 국가가 파산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한국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정부가 시킨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집에 있는 금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결혼반지, 아기 돌반지, 금목걸이, 장롱 속에 모셔둔 금부치랑 금부치는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평생 끼고 있던 결혼반지를 빼서 나라를 위해 내놓은 거예요. 그 줄이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게 이어졌습니다. 캐서린이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이걸 본 해외 투자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렇게 나라를 위해 제 손으로 행동하는 국민이 있는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번 그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국의 한바닷가에 엄청난 양의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전문가들이 진단했어요. 이 바다가 회복되려면 짧게는 30년, 길게는 100년이 걸릴 것이다. 사실상 끝났다는 선고였죠. 저는 청중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단위로, 학교 단위로, 가족 단위로요. 누가 명단을 만들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작업복을 입고 차가운 바닷물에 들어가 맨손으로 기름을 닦아낸 사람이 180만 명을 넘었습니다. 180만 명이요. 한 사람이 손걸레로 바위를 한 번 닦으면 그 옆에서 또 한 사람이 닦고, 그렇게 180만 명이 줄지어 그 넓은 바다를 닦아낸 겁니다. 아룬이 입을 손으로 가렸어요. 세계 언론이 이 장면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차마 현실로 믿지 못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돈 받고 동원된 엑스트라 아니냐? 자기들 눈에는 도저히 진짜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맞아요. 나카무라 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어요. 궁지에 몰린 짐승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동원된 거예요. 그건 선동된 군중 심리일 뿐입니다. 어떤 나라든 분위기를 띄우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옵니다. 그건 위대함이 아니라 그냥 휩쓸리기 쉬운 민족이라는 증거예요. 박사님은 그걸 미화하고 계신 겁니다. 강당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저보다 먼저 입을 연 사람이 있었습니다. 캐서린이었어요. 회장님, 저는 통계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중 심리로 180만 명이 한겨울 바닷물에 맨손을 담그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선동으로 결혼 반지를 빼게 만들 수도 없어요. 그건 동원이 아니라 자발입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리 교수까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박사님 말씀을 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한 번은 운일 수 있어요. 두 번도 우연일 수 있죠. 그런데 폐허에서, 사막에서, 바다에서 매번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그 민족의 성질이에요. 나카무라 회장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도움을 구하듯 강당을 둘러봤지만 이제 그의 편에 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14명 중 그 혼자였습니다. 파티에서 저 혼자였던 그 자리에 이제는 그가 혼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한 외국 기자가 한국인의 이 행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인은 마치 몸속의 백혈구와 같다. 위기 신호가 오면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전체가 동시에 움직인다. 왜 그러느냐고 한국 사람에게 물으면 대답은 늘 똑같다고 해요. 그냥 우리니까요. 저는 강당 전체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게 제가 70년 동안 풀지 못한 수수께끼의 답이었습니다. 좁고 척박한 땅에서 혼자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서로 미워하면서도 위기가 오면 한 몸처럼 움직이는 법을 피 속에 새긴 사람들. 평소엔 옆집이 잘 되면 배가 아픈데 그 옆집이 쓰러지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모순이 약점이 아니라 힘이었던 겁니다. 나카무라 회장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탁자만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인정도 깨달음도 없었습니다. 다만 자기가 졌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하는 일그러진 자존심만 남아 있었죠. 그는 끝까지 한국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만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때 줄곧 침묵하던 좌장 베버 교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당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이 포럼에서 가장 무게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어 천천히 닦은 뒤 입을 열었습니다. 그레이슨 박사, 나는 오늘 이 자리에 회의적인 마음으로 앉아 있었소. 솔직히 말하면 노학자의 감상적인 회고를 들으러 왔다고 생각했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런데 내가 틀렸군. 박사가 말한 건 감상이 아니라 한 민족의 형질에 대한 가장 정직한 보고였소. 자본도, 자원도, 기술도 없이 시작한 사람들이 측정할 수 없는 어떤 힘으로 세상을 다시 썼다는 것. 나는 오늘 그걸 인정하겠소. 그는 강당을 향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학에서 빠뜨린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의지라는 변수예요. 그리고 그 변수의 세계 최고치를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봤습니다. 강당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그리고 곧 강당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아루는 일어서 있었어요. 캐서린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나카무라 회장만이 그 박수 속에서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어요. 박수가 잦아들자 저는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화면에 한 장의 사진을 띄웠어요. 글자들이 가지런히 적힌 단정한 표였습니다.
한국에는 한글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한 임금이 500년도 더 전에 직접 만든 문자예요. 세상의 거의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글자라고들 합니다. 그가 그 글자를 만든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그를 몰라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을 위해서 만든 문자였습니다. 저는 청중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지금 그 나라의 노래와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 브라질의 한 소녀가 한국 노래의 가사 한 줄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 한마디에 위로받는 거예요. 낯선 나라의 식탁 위에 한국 음식이 올라가고 머나먼 도시의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며 저녁을 따뜻하게 보냅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한국이 나라를 다시 세우던 무렵 한 독립운동가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오직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가장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나라. 그가 왜 그렇게 썼을까요? 사실 그 마음은 훨씬 오래된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처음 세워질 때 수천 년 전에 정한 첫 번째 약속이 있었어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두를 이롭게 하자는 거였습니다. 폐허에서도 자식에게 글자를 가르치던 그 마음의 뿌리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첫 화면을, 그러니까 70년 전의 그 폐허 사진을 다시 띄웠습니다. 무너진 도시, 맨발의 아이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폐허 속에서 흙바닥에 막대기로 글자를 쓰던 그 아이를요. 배워야 나중에 무너진 걸 다시 세운다던 그 아이를요. 그리고 저는 그 옆에 또 한 장의 사진을 나란히 띄웠어요. 밤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마천루의 도시, 끝없이 이어진 불빛. 이게 그 아이가 다시 세운 도시입니다. 제가 가망 없다고 적어내린 그 잿더미 위에 지금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도시가 서 있어요. 그 아이의 말이 옳았고 제 보고서가 틀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8 먹은 노인의 눈에서 70년 만에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평생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환경을 거슬러 사람이 됐어요. 없는 것을 탓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비웃음을 연료로 삼고 안 된다는 말을 발판으로 딛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자기들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힘으로 세상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한 기업과 정신을 가진 민족이 어디냐고요. 저는 한 점의 망설임도 없이 한국이라고 답하겠습니다. 저는 강당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당 전체가 일어나 박수를 보냈어요. 그 박수 소리가 마치 70년 전 그 아이에게 보내는 뒤늦은 응답 같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먼 나라의 한 노학자가 평생을 바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왜 잠도 안 자고 달려왔는지, 왜 서로 미워하면서도 위기 앞에서는 한 몸이 되는지, 그 모순 덩어리 같은 성격이 사실은 이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천 년간 다듬어진 우리의 힘이었습니다. 이 영상 속 주인공은 위인이 아닙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일터로 나가신 분들이에요. 자식 학비 보태려고 밤잠을 줄이신 분들이고 명절 전날 밤새 전을 부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물으면 다들 똑같이 말씀하시죠. 별거 아니야. 그냥 해야 하니까 한 거지. 그런데 그냥 이 수천만 개 모여서 지금의 이 나라가 됐습니다. 오늘만큼은 한 번쯤 스스로를 토닥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한국을 가장 먼저 포기했던 미국의 노학자가 70년 만에 강단에서 털어놓은 고백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 주인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잠을 줄여가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우신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가족과 이웃에게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 한 사람이라도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자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독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